안녕하십니까. 충심 포럼 유튜브 TV 단소리 쓴소리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철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 위기인가의 세 번째 순서로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과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 문제입니다. 환율, exchange rate 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하는 두 나라 간의 상이한 화폐의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합니다. 왜 이거를 정해놨느냐? 서로 다른 나라가 서로 다른 가격에 서로 다른 상품을 수입, 수출, 즉 교역을 하려면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을 사고 팔 거냐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로 자기 나라의 화폐만 주장할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경제학에서는 기축통화, 키 커런시라고 합니다. 모든 거래의 기본이 되는, 즉 가장 안전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고 거래가 용이하면 누구나가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화 단위를 찾게 되는데요. 그 통화 단위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키 커런시란 말 대신에 리저브 커런시란 말도 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는 몇 개나 있을까요?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다입니다. 단 하나의 화폐만이 기축통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듯이 달러입니다. 즉 우리 현 세계에서 달러가 대표적인 기축통화입니다. 달러와 비슷한 영향력을 가진 몇 가지 화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로라든지 옌, 그다음에 요새 이제 위안 같은 경우도 거기에 가끔 끼어들긴 합니다만, 이런 몇 가지 화폐들을 준 기축통화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브릭스 아시죠?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해서 이 나라들이 근본위에 새로운 자기네들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달러를 대체하겠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걸로 돼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립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기축통화는 달러입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기축통화인 달러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교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환율이라 하면 달러와 자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율을 표현하는 방법은 자국 통화 기준이 있고 달러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달러 기준 환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1달러에 1320원 하는 걸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1원은 1320분의 1달러 이렇게 되니까 좀 골치 아프죠. 그래서 1달러는 얼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1,500원이 되는 것을 환율이 오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달러에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에 1,500원이 되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2분의 1 정도 하락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랐다고 그러지? 그거는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환율은 올 초에 환율이 내렸다가 다시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즉 달러 강세가 심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 달러 강세가 있게 되면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달러가 비싸지면, 즉 환율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의 원화 표시 가격을 달러로 환산하면 달러로 표시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반면 외국 제품의 국내 원화 가격으로 판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입품에 대한 수요는 하락해서 수입은 줄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국제수지 또는 무역수지는 흑자 또는 상황이 개선됩니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는 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올랐을 때 수입되는 상품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수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석유류와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그 다음에 국제 곡물, 우리 대표적인 게 밀가루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기자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불가피한 수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외국 상품을 많이 직접 구매해 쓰던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역시 외국 상품, 많이 쓰던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살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면을 보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필수 불가결한 수입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면 수입은 감소하지 않게 되고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오히려 동일한 양을 수입하더라도 지불해야 되는 원화 가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절대로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환율이 오를 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필수 불가결한 수입이 많다. 그런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그 필수 불가결한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더 커진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많은 부분들, 특히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결국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얘기하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마치 한국말처럼 쓰고 있고 일본인들이 줄여서 쓰는 것 때문에 인플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이건 뭐냐? 일반 물가 수준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정도로 오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이 물가 수준이라는 것을 일반 물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물가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소비자 물가입니다. 대표적인 물가는 소비자 물가 말고 근원 물가도 있고 생산자 물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시장 바구니 물가 또는 생활 물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정확한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만 소비자 물가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 500개 정도, 500개가 조금 안 됩니다. 2022년에는 458개, 2020 정도 됐고 자꾸 그걸 바뀌게 돼 있으니까요. 그 물건들을 가중평균해서
특정 기준 연도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맞춰 놓은 것을 우리가 일반 물가 수준 또는 소비자 물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이 굉장히 심한 석유류, 에너지원, 그리고 식품비, 농수산물, 수산물까지 포함하는 거죠. 이것들의 가격 변동을 빼버린 것을 우리는 근원 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바구니 물가는 뭐냐? 소비자들이 특히 많이 쓰는 156개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는 거냐를 봐서 그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생활 물가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특별히 우리 소비자들, 특히 서민들의 그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50여 개의 제품을 딱 정해서 그것들을 계속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그 가격 변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 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4%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제 3.5%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는 2.5에서 3.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왜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물가 수준이 9%에서 10%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느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시대에 그것을 정부가 재정 완화 정책을 써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일정한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스몰 스텝 계속 밟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0%입니다. 기준금리가. 한국은 3.50%이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걱정이에요. 왜? FED, Fed라고 하죠. 그 연방준비은행 제도라는 것인데 그 이사장 말에 의하면 미국의 물가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이 물가 수준을 잡기 위해서는 부득이 금리를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9.1%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7월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 8월 발표가 3.4%니까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죠. 따라서 정부는 기준금리를 3.5%에서 올해 들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나쁜 것인데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정도는 별로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다만 근원 물가 수준이 4.5%가 조금 넘습니다. 근원 물가 수준이 높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 인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석유류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축을 계속해서 유지한다고 미국의 어드바이스를 노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앞으로 $100 선까지 오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원자재 가격, 그 중에 원유 가격은 이미 이제 사우디 때문에 올랐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천연가스와 밀 등 곡물류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물가 수준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2%대로 낮춰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환율과 인플레이션, 환율도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오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소비자의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생산비를 증가시켜서 가게와 기업 모두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저소득층과 한계 기업들, 즉 빌린 돈을 매출 이익으로 갚지 못하는 기업,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위기이고 그 위기가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나 아무런 정책이나 아무런 소비자나 기업들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추경 같은 걸 절대로 안 쓰는 이유가 바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각에서는 특히 야권에서는 소비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왜 추경도 안 하냐, 당장 추경을 받아라 하지만 추경을 받는 순간에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서 사실은 추경을 받아도 궁극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그걸 못하는 것이 있고요. 물론 건전재정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버티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거 다 연장해 주고 있고 상환도 유예해 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대비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업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수출이 안 되니까 환율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 되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수출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왜 그럴까요? 수출은 우리 입장에서 수출 대상국, 즉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 사람들이 필요해서 사다 쓰는 것이지 우리가 갖다 무조건 팔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수출이라는 것은 수출 대상국, 즉 우리나라 제품을 수입해다 쓰는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세계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지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미국 경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본 경제도 지금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상당 부분이 거품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건을 많이 사다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수출이 안 되는 것이 정부나 기업의 탓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하고자 또 돈을 풀어버리면 더 높은 물가 상승률로 나타나서 오히려 손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위기다라는 것은 현 상황에서 아주 근시안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즉 우리나라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환율과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특히 올해 9월 말에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오늘 드린 환율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단소리 쓴소리의 이승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